이번 순서는 종합토론 시간입니다. 종합토론은 기조 강연에 대한 질의와 응답으로 진행되겠고요. 역시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여러분들께서는 댓글창으로 질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은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조상식 학장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조상식 학장입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은 미리 학교를 대표하는 교수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의서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김도현 이사님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교내 구성원들 중에 네이버 폼 형태로 또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서 또 시간이 나오면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받아서 이사님께 또 전달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세 분 교수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수 석좌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 교수님은요, 저희 대학 학공 생물공학과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보직 활동을 하셨고요. 중소기업 청상과 지식경제부 장관상도 수상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조 공과대학 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홍 학장님은요, 우리 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시고요, 전략기획본부장, 교무학생처장 등 보직 활동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애주 대외협력처 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 교수님은 앞서 두 분 토론자와 달리 공과대학 소속이 아니라 인문학, 영문학을 전공하신 교수십니다. 그래서 여러 보직 활동도 하시고요, 학술 활동도 왕성히 하고 계십니다. 예, 세 분 토론자분과 함께 우리 이사장님과 함께 유익한 토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할 텐데요. 아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어떤 문명사적인 전환까지 큰 시각에서 대학의 미래, 과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세 분 토론자분들께서는요, 사전에 사실 김도현 학장님께서 편저하신 총장의 고뇌란 책을 사전에 미리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분의 토론의 질의 내용은 아마 총장님 재직 시절에 대학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아마 초점 맞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목하셔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우리 이수 석좌 교수님께서 질의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마스크 벗고 이야기할 때는 하면 되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발언하실 때만 여기 온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꺼주세요. 예. 네, 오늘 김동현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최근이 아니군요. 벌써 십몇 년 지난 것 같은데 세계 공학교육학회 ICE가 서울에서 개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김동현 이사장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 주신 적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번 기조 강연을 들었었는데 들을 때마다 늘 복잡하고 그러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 그런 현상, 특히 교육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들에 대해서 늘 명쾌하고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대단히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한두 가지 좀 질문이라고 할까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선 큰 틀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대학의 미래 부분에서 대학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 이사장님 책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대학이 태동되는 과정을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정 지식사회 혹은 특정 조직 교회 같은데 이런 데서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에서 시작이 됐고
미국 경우도 뭐 농기계하고 그다음에 ROTC라는 국방에서 기인해 왔다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이게 대학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집단 혹은 저 리딩을 해 나가는 그러한 집단의 혹은 조직을 전문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프로페셔널을 키워 나가는 그러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이게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1,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좀 일부 소수의 계급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이런 고급화된 물질이라든지 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일반화돼 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3,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그 지식의 일반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런 지식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래서 물질과 이런 지식들이 일반화되어 버린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여기서 우리 대학이 어떻게 변해 나가야 될까? 뭐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대학이 나가는 데서 이제는 대학이 그 사회의 필요성을 리드를 해야 된다고 하나요? 창업과 창직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가는 것까지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딜레마는 과연 모든 대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뭐 큰 대학이라든지 큰 그 국립대학이라든지 뭐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뭐 UC 데이비스는 뭐 특히 그쪽 지역, 뭐 캘리포니아 지역 혹은 UC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혹은 뭐 아주 유명한 큰 그 사립대학들은 실리콘밸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인력을 양성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모든 대학이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도 그 모든 큰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과연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총장님께서는 울산대학도 총장하셨고 또 포항공대 총장도 하셨지만 그 대학의 역량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큰 변화에 대학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그 방법이 과연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첫 번째부터 주셔서 그 정답을 알 수는 없겠죠. 제가 뭐 당연히 그런데 이제 전체 대학 사회만이 아니라 그동안 20세기 자본주의가 엄청 발달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뭐 대학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부익부 빈익빈, 옛날엔 다 못 살았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 뭐 이런 미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재택근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잘했고 현대자동차도 잘했습니다. 그런 것을 못하는 중소기업들, 이런 데가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굉장히 줄었어도 유명한 식당들은 다 잘 됩니다. 오히려 뭐 작은 식당들은 지금 다 문 닫게 생겼죠. 저는 대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대학도,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대학은 더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는 이게 좁은 세상이기 때문에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외국 대학에 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현실적으로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이미 굉장히 뺏기고 있거든요.
그 국내에서도 결국은 대학 간에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앞선 줄에 끼어 있으면은 잘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빈의 줄에 서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존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가 뭘 노력한다. 특히 동국대학교 같은 뭐라고 그럴까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는 뭐 그런 데서는 이게 대학의 발전 전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를 바꿔가고 뭔가 새로운 걸 하고 그런 발전 전략이 아니고 저는 생존 전략이다.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치열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과거 10년처럼 지나면은 그냥 하면은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뭐 명확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훨씬 그 뭐라 그럴까요? 이래도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진짜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각오와 그걸 추진하기 위한 그런 힘이 모여야 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이 교수님 질문에 대해 다른 교수님도 연관된 질문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혹시 추가 질문도 괜찮으시고? 네, 제가 조금 예, 더 잠깐만. 말씀 한 김에 조금 더 드리면요. 그래서 참 요즘 와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 옛날에 한때 그런 질문 많이 했었거든요. 대학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교수인가? 학생인가? 동문인가? 아니면 법인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고 막 논쟁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요즘 고민해 보는 거는 다시 그 질문이 들어간 거죠. 대학의 주인은 누구인가? 저는 그 사회다. 사회의 수요, 무형적인 사회의 수요가 우리 대학의 주인이다. 즉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고 그걸 이룩해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게 소스의 한계라는 거죠. 그렇다고 교수를 무한정 키워낼 수도 없는 것이고 무한정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게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는 것은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가 자꾸 다변해진다고 지금 있는 거 가만히 두고 그 자꾸 넓혀가는 걸 할 수가 없는 거 우리가. 근데 학생도 아까 그 얘기했지만 그런 유연화,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교수 이런 집단원이 결국은 그거를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벽을 허무는 거다. 칸막이를 허무는 거다. 결국 우리가 대학과 사회가, 기업이 벽을 허무는 것이 산학협력이 되고, 교수가 혹은 학과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이 모르겠어요. 그것이 융합이라는 거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그 직원 선생들의 경우에도 이런 부서 간에 이것을 벽을 허물어서 대과 제도로 가는 뭐가 될지도 모르겠으나, 이런 집단이 서로 유연하게 변신해 나가고 조직해 나갈 수 있게 가기 위해서 크게 좀 가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상한 그러나 진짜 실현하기 힘든 각자 조직에서 그러한 것이 있어서 이사장님께서 그런 점에서 그걸 좀 어떻게 제한을 풀어나가는 그런 경험을 좀 울산대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거가 조금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데는 저는 120% 동의합니다. 저희가 다 이 대학교 안에 살아서 그렇지 대학 사회만큼 그 벽이 높은 데가 없습니다. 대학 사회만큼 벽이 높은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걸 보면은 그것이 기업이건 개인이건 모두 사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각계약진, 각자 도생.
굉장히 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제 더 나가는 거는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이제는 뭐 그건 뭐 너무 보이는데요. 뭐 모든 분야에서 이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직도 그 각 학과의 벽 하나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교수님들의 안일한 마음, 이기주의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아까 학생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연한 학사 체제를 갖춰다오. 저는 뭐 동국대학교의 얘기가 아닙니다. 잘 모르겠는데 왜 고등학교 마치고 동국대학교를 들어오면서 전공을 정해서 들어와야 되나? 왜 그 나이에 전공을 정해야 되나? 왜 들어와서 전과를 허용하지 않나? 쉽게. 저는 그거 전부 교수님들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타파되는 게 저는 첫 번째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 뭐 외국선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이나 다 들어갈 때는 뭐 이공계열로 들어가고 인문계열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각자 원하는 1년, 2년 지난 다음에 각자 원하는 전공을 택해서 가는데 왜 우리는 1학년 뽑을 때 어떤 과는 20명, 어떤 과는 30명 그렇게 뽑아야 하나? 그것이 저는 첫 번째 해야 할 혁신이 아닌가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뭐 포스텍에 가서 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거기 11개 학과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그마한 대학이지만 동국대학교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11개 이공계열, 물리과, 뭐 화공과 뭐 이렇게 해서 20명 뽑고 30명 뽑고 뭐 그렇게 해서 정원으로 뽑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 교수들 간의 벽을 더 높게 하고 화합을 안 하게 하고 하는 그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어렵게 설득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20가지는 금방 나옵니다. 사실은 다 합리적입니다. 그것 자체도 합리적이지만 그래도 그걸 설득해서 그거를 그냥 전원을 뽑았을 때 제일 우려하는 게 뭐 작년 재작년 이제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컴퓨터였으니까 컴퓨터과에 300명 다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컴퓨터과에 300명 다 가도 다 수용하겠다. 그런 무리를 거쳐야 된다. 그랬는데 컴퓨터과에 그 학생들이 훨씬 더 잘 압니다. 학생들이 뭘 모르는 것 같지만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거 다 알고요. 30명 뽑던 컴퓨터과가 60명 모였습니다. 학생들이. 뭐 무조건 다 받았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받았으니까 60명 가고 대신에 20명씩 뽑던 과가 어떤 과는 10명 되고 뭐 그런 과도 있지만 그거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왜 안 하고 있나? 저는 그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의 그렇다고 교수님들의 미래가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뭐 20명 가던 학과에 학생이 10명 간다고 해서 교수님 뭐가 바뀝니까? 하나도 바뀌는 것도 없는데 교수님들의 안일함이죠. 그냥 그걸 위해서 그런 제도 혁신을 못하는 것은 좀 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 홍 교수님 질문 해주십시오. 네, 그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그 저희 공과대학에서 이번에 조그만한 그 실험을 하나 하는데요. 제가 그 이전에 총장님 오늘 뭐 이사장님 그 미래 사회의 변화와 또 예상되는 여러 가지 그 방향이라든지 말씀을 잘 들었고요. 예전에 이제 한번 다른 또 그 포럼에서 이사장님께서 그 독수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독수리가 40년 되면 부리가 길어서 새로 더 오래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고통의 부리를 새로 자라게 하는 이런 과정을 말씀하시고 이제 역사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오늘 우리 동국대학교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역사를 새로 쓰는
혁신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제가 좀 두 가지 좀 궁금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까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저희 공과대학에서 이제 우리가 융합 교육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방법론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과대학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각 학과에 자기 전공 분야의 학생들만 이렇게 커리큘럼 하나를 구성을 해서 쭉 교육을 해왔는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MIT도 5년마다 이제 교육 과정을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것을 보편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저희 공과대학에서도 이제 전통적으로 자기 학문 분야만 가르치지 말고 자기 학문 분야를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영역의 분야를 할 수 있는 이런 진로의 다양성을 좀 보장해주자 해서 이제 전공 과정을 이제 좀 이렇게 복수화해서 전통적으로 자기 분야 학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자기 학문 분야를 베이스로 해서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연계를 해서 연관된 분야들을 커리큘럼을 이제 예전에는 연계 전공, 복수 전공 이런 것들이 어떤 자기 전공 분야와는 무관하게 교육 목표를 구성하고 교육 과정을 구성해서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은 자기 전공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어떤 융합 학문들을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 학과가 처음에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따라오겠다는 것은 저희 학과를 포함해서 3개 학과가 동참을 해서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과에서 그런 융합 트랙으로서 제시한 것이 이제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자기 전공에 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그런 분야, 그런 교육 과목은 각 학과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제공되는 커리큘럼을 우리가 쉐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벽을 허무는 것에 한 시도가 서로 자기 학문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협업해서 애들을 양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시도를 가지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잘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뭐 그대로 육성을 하면 되는데,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혹은 또 많이 현재 우리가 이게 학문이 이렇게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아니면 또 그분들한테 따라올 수 있도록 모멘텀을 제공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잘하는 분야 말고 못하는 분야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육과정 혁신 부분인데요. 아마 공대 교수님 입장에서 질문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인문학과 공학의 광역형 융복합 얘기하시면 아마 전체 우리 대학의 전체 교육과정 혁신 문제와 연관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학장님 노력하셔서 세과나 참여해, 대단한 겁니다. 대학교에서 저도 교수님들, 저도 뭐 평교수로 30년을 지냈으니까 저도 그랬습니다만, 대개는 뭘 해보자 그러면 총론에는 다 동의하시죠. 총론에 이렇게 우리 벽을 허물자, 그런데 그거 아니다라고 그러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은 그래 난 빠질게 니들 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세계과나 이렇게 드라이브 하셨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융합 학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융합이라는 게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의 융합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계공학과 철학의 융합, 이런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아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서양에서는 이미 20-30년 전부터 대두된 얘기고요. 컨버전스에서 굉장히 그랬고, 제가 아쉽게 생각한 거는 지금 생각나는,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융합 그때 이제 한 15년 전에 제가 공과대학 학장할 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융합 분야, 융합 기술 분야. 그랬더니 서울대학교에서 한 일이 융합 기술 대학원을 세운 겁니다. 융합이라는 게 또 다른 하나의 학문 분야가 되는 겁니다. 이건 큰 말이 아니죠. 우리 대학 사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벽을 하나 더 만듭니다. 융합이라고 해갖고 이걸 어떻게 헐어버릴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역사학자하고 기계공학자하고 앉으면은 대화도 잘 안 됩니다. 랭귀지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달라서 대화도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그걸 끊임없이 교수님들이 그 양쪽의 교수님들이 모두 서로의 상대방 분야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서로 노력해야지 그게 뭐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얘기 못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아니 진짜 문화의 문제인데요. 진짜 그거는 고민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해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혜지 교수님 당연히 질문이 오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네. 오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포스텍은 2018년부터 학자 개편을 통한 교육 혁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전원을 단일 계열로 선발하고 2학기 만에 전공을 선택하고 또 자유로운 전과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과 정원을 없애고 성적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초유의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전공 선택 제도를 도입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동국대학도 지난해 광역화를 통한 그런 학제 개편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을 했거든요. 과연 이 부분에서 그 포스텍에서는 그러한 학내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발이 없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설득을 하고 해결을 하셨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하여튼 그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데요. 저는 굉장히 큰 일도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일을 할 때 그 집단이 위기의식을 가지면은 위기의식을 공통적으로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텍 같은 경우는 11개 학과들이 다 따로 뽑는데요. 그 11개 학과에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어서 뭐 한 2개 학과 정도는 학생을 못 채웁니다. 뭐 당연히 거기는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뽑을 수는 있죠. 근데 성적이 안 되면 이제 안 뽑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방이 11개 따로 다 벽을 갖고 있는데 학생이 안 찬다는 건 그 방은 곰팡이 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방은 이제 곰팡이 쓰는데 방이 11개 있는 집에 한 방에 곰팡이 쓸면 그 옆에 금방 또 곰팡이 씁니다. 그 벽을 다 헐어버리면 되는 일인데 그 어딘가가 비기 시작하는 거는 그거는 뭐 이미 저는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특히 포스텍 같이 작은 대학에선 여기는 뭐 워낙 큰 대학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를 잘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혹시 어떤 분야가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거는 이미 문제를 갖기 시작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게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근본 동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공계 교수님들은 뭐 꼭 인문사회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공계 교수님들은 우리가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그래도 항상 이렇게 느끼면서 삽니다. 뭐 활동 무대가 아무래도 세계니까요. 근데 세계의 다른 대학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나? 뭐 그거는 뭐 당연한 누구나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의문 중에 하나일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서울대학교 얘기는 제 모교고 제가 한참 일했기 때문에 신문에도 요즘 납니다. 컴퓨터 인재가 그렇게 부족한데 뭐 컴퓨터과는 정원이 55명으로 뭐 해서 꼭 그게 무슨 교육부의 규제 사항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내부의 규제입니다. 서로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과대학 안에서 더 수요가 있는 데다가 각 과에서 5명씩만 줘도 금방 100명 되는 일인데 그걸 안 합니다. 물론
공과대학 안에 어떤 과래도 자기네 과 정원 다 채우고 뭐 수요가 뭐 자기네 항상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도 저는 대학은 그래도 전반적인 사회 흐름에서 수요가 많은, 특히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데 더 많은 학생이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대학교 안에서 서로 의견 조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론에선 동의합니다. 아, 뭐 컴퓨터 그 진짜 앞으로 중요한 분야니까 더 뽑아야지. 동의했는데 그럼 당신네 과 5명만 주시오. 그러면 안 합니다. 그게 현실인데 그거를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 하고 이제 버티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대학이 경쟁력을 잃는 쪽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기로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기로입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봤을 때 이미 우리나라 대학들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왕창 떨어지고 있는데 또 우리 안에서도 몇몇 대학들은 그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사회자가 질문을 드리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좀 끼어들 수밖에 없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총장의 고뇌라는 책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 포항공대는 연구형 대학이고 그다음에 공과대학이기 때문에 교육과제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계열 모집 자체가 저희 종합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또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최고 결정권자로서 이제 의사결정을 관철시키는데, 근데 이제 이사님께서 이제 울산대 총장님도 하시면서 종합대 성격입니다. 그 연구형 중심 대학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총장님이 해고를 한번 해보신다면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동국대학교는 총장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모양이죠. 우리나라 대학들 대부분 총장 의사결정 못합니다.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의사결정 물론 하죠. 근데 그건 뭐 특히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51%의 동의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옳아도 그게 아무리 본인 생각에 옳은 것 같아도 30% 교수밖에 동의를 안 하는 거 했다가는 그건 안 됩니다. 뭐 소위 말을 냇가에 끌고 가도 물을 먹는 거는 안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51%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되면은 그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51% 가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총장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는 하실 수도 있겠죠. 예, 아주 예민한 답변이신데 우리 세번 교수님 또 추가로 혹시 놓치신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 교수님. 예.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산업계에서 대학 4학년 졸업생들의 역량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요즘 통계 자료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업의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관리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향상됐고 그거에 비해서 대학 교육의 수준이 그 향상되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한 가지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이 70%, 80% 정도 사이 정도 되고 또 대학원 진학률이 학교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만 제가 포스텍은 보니까 작년에 69%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 진학률이.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한 9%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20-30% 정도 대학원 진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970년도, 80년, 90년 이 사이에 이제 한 30-40년 전에 대학 진학률이 보면 한 20-3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그 3, 40년 전에 대학 진학률이 지금 그 인구 비율로 보면 대학원 진학률하고 이렇게 비슷한 수준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그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는 그 인구 통계학 비율로 봐나 4학년까지는 좀 부족하고 적어도 석사 정도를 해야 우리는 이제 이게 평생 교육에 대한 자기 지속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도 이렇게 그 논문도 한번 써보고 이런 거에 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학교가 이제 세계적으로 좀 명망이 있는 대학으로서 그 선도 대학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학원 교육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그 우리 동국대학 입장에서 뭐 대한민국의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질문을 드린 건 아닙니다만 동국대학교의 입장을 봤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어느 쪽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 좋은지 아니면 그런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하신 말씀에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수준이라는 게 이미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의 탑 노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 교육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했죠. 뭐 그런 건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정도는 졸업해야 되지 않나. 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대학을 보셔도 학부는 그저 그런데 대학원 좋은 대학 없습니다. 학부 교육이 좋아야 됩니다. 학부가 인정을 받으면은 대학원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저는 뭐 대학의 초점은 계속 학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 교육에서 뭔가 남다른 저기 가면 그래도 뭔가 남다른 교육 체계와 뭐 그런 게 있다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공학 교육 우리 공과대학 학장님이시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굉장히 전공 분야에 좁게 가르치는 게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농담 삼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공과대학 학장할 때 들은 얘기인데 저보고 한참 저보다 선배 되시는 분이 야, 그 공과대학 애들 니들 그 졸업생 그 학생 애들 좀 잘 가르쳐.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은 기업 CEO로서 야, 여기 이 전등 이거 저 나갔는데 좀 바꿔라. 그랬더니 공과대학 나온 신입사원이 저는 기계과 나왔습니다. 그러고 안 하. 반면에 그분 얘기입니다. 야, 법대 나온 애들 보고 이거 전구 바꿔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꾼대요. 뭐든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공과대학교 애들은 좀 폭넓게 가르쳐라. 좀 폭넓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좁게 가르치는 그것이 기업에 가서 오히려 다시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또 좀 반대적인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김혜지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먼저 하시죠. 네. 지금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데, 저는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시대가 되면서 가장 큰 지금 화두가 융합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융합적 인재, 융합 연구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그 융합이라는 말이 뭔지 우리가 레토릭만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공학적인 지식을 인문계 학생이나 다른 그 전공 학생들에게 주입시킨다고 해서 그게 과연 융합이 될 수 있을까? 근본적인 뭔가 다른 자질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융합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대학 내에서 융합이 잘 되고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아주 주도를 해오신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융합적인 사고와 그러한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에서 과연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융합이라는 게 기계공학을 가르치고 뭐 철학을 가르치고 그게 융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융합이 아니고요. 진정한 융합은 기계공학을 열심히 해서 기계공학 진짜 잘하는 전문가가 전문성을 갖고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그 다음에 철학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협력하는 게 그게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협력 정신을 키워주는 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없습니다. 그 벽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교수들도 기계공학과 교수는 철학과 교수를 모르고 서로 교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융합이라는 게 이것 가르치고 저것 가르치고 그러면 이것도 전문가 안 되고 저것 전문가 안 되고 쓸모 없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일단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협력 정신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그 협력 정신의 측면에서 우리는 사실 교육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거의 역할을 중요시하지 않는데 저는 애들 운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스포츠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도 시키고 뭐 야구도 시키고 이게 프로페셔널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단체 운동 경기야말로 협력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혼자만 있어서도 안 되고 뭐 다 그런 아주 교육의 근본적인 성찰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융합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융합은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 예. 그러니까 융합을 위한 이제 인성적인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너무 깊이 한 가지만 배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제너럴하게 배우는 게 더 융합 교육의 방향이 아닌지 그 의문이 생겼습니다. 참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그냥 이론적으로 말로 쉽게 하면은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어울리는 교육이 따로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뭐 획일적으로 이건 다 얕게 넓게 가르쳐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또 뭐 전부 이렇게 깊이 파괴하자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조금 제너럴한 교육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땅을 깊이 파려면은 넓게 파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은 처음은 넓게 파야 됩니다. 넓게 파서 들어가야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처음부터 좁게 파기 시작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교육에서 훨씬 더 이렇게 말씀하신 제너럴한 측면이 많이 강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또 이제 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이거 필수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지식들이 일반화되다 보면은 그거는 뭐 일상의 생활이 돼버리는 것이고 이제 전문 고등교육의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요즘은 이제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일상화된 데서 더 나아가는 쪽은 더 다양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 한 분야에서 다른 것하고 같이 해나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아마도 융합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비빔밥을 먹고 이거 맛있는데 특이한데 더 특이한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해서 파고 들어가서 재료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소위 바텀에서 업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재료에 대한 특성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가지고 조합해서 뭘 만들까? 탑다운 방식의 두 가지가 방식이 있을 때 과연 어떠한 방식을 택하는 것일까? 뭐 그 어느 경우든 전자의 경우는 다양한 형태 융합에서 시작해서 특성화로 나가는 것이고 위에는 특성화해서 다시 융합된 뭐를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 대학교의 한정된 기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쳐 낼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 2학년 때는 이 다양한 널려 있는 학문들을 학생 스스로 그걸 찾아 나가고 거기에 대한 핵심되는 것들만 대형 강의 등을 통해서 해나가는 소위 플립드 러닝이라는 것을 많이 해나가고 3, 4학년 아까 말씀하신 학장 말씀하신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를 합친 그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융합의 형태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접해져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굉장히 해나가기 쉽게 하는 그리고 교수님들이라든지 이해 집단들이 같이 잘 그런 것에 동화돼서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역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와서 그 교수 소속의 그 광역화라든지 혹은 학생 모집단의 광역화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그 벽을 허무는 데에 대한 것을 서로 인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수의 역할이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아는 하나를 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나의 목표를 학생들이 어떻게 잡아내 가야 될지를 가이드를 해주는 소위 인생 설계사 혹은 뭔가를 구체적으로 결정했을 때 그거를 또 더 전문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멘토 그 기능이 나의 기능이라는 생각 이거 저 연구하고 별개로 교육 부분에 한정된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갑자기 이게 질문이 아니었던 질문을 좀 좁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우리 저 이사장님께서 보시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 뭐 다 동의하고요. 그냥 조금 아까 놓친 얘기 중에 그 융합 교육, 뭐 융합 교육의 측면은 아닌데요. AI 스킬은 조금 다른 이슈일 것 같습니다. AI는 좀 다른 이슈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MIT에서 전체 학생들한테 거의 뭐 MIT의 철학과가 얼마나 좋은 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체 학생들에게 AI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게 저는 그 MIT의 힘이라는 걸 진짜 이게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공과대학을 먼저 시작한 나라들이 20세기를 지배했습니다. 산업 기술로서. 공과대학을 먼저 시작한 나라입니다. 놀랍게도 일본의 동경대학도 1877년에 전체가 5개 대학으로 시작하면서 공과대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도 공과대학이 없을 때입니다. 거의. 그렇게 해서 공과대학을 먼저 세웠던 나라가 20세기를 이끌어갔듯이 AI를 먼저 하는 나라가 이게 21세기를 이끌어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국가 정책으로 산업혁명, 지난 산업기술에서는 뒤졌었지만 AI를 통해서는 중국이 리드한다. 국가가 내세운 일입니다. 그 AI라는 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계기술, 기계혁명이 되고 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은 다 어렵지 않게 누구나 자동차 운전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 운전 못하면 현대인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저는 3, 40년 후에 AI를 자기 일하면서 쓰지 못하면은 안 될 겁니다. 그걸 지금 먼저 바탕을 만들어주면 그걸 꼭 지금 뭘 가르치고 뭘 알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도 네가 할 수 있는 분야야 라는 걸 인식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과목, 두 과목이라도 가르치는 거는 그것이 뭐 문학을 하든 철학을 하든 앞으로 굉장한 역량이 될 겁니다. 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AI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그 총장님 글 읽어보면서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국가전략 선포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 대학 철학과에서도 보면 이제 AI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AI가 미래의 우리 삶에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건 분명한데, 근데 이제 해외 사례를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도 보면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 그다음에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AI 기술에다가 이제 문사철을 결합시켜서 인문학 허브 혹은 이제 AI 윤리 연구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퓰리처상 수상자인 이제 조지 앤더슨이 조금 글을 쓴 게 하나 조사하면서 나왔는데 제목 자체도 재밌어요. 왜 인문학적 감각인가?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세상은 오히려 인문학계 단단한 내공을 필요한다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이사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AI와 관련된 융복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AI와 문사철 혹은 인문학과의 어떤 융복합 가능성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그 얘기를 믿는데 MIT의 인문대학 학장이라는 분이 이게 인문학을 한 단계 점프시킬 수 있는 그런 툴이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튼 아주 쉽게 그것이 철학 분야건 문학 분야건 자료 조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AI한테 맡기면은 금방 정확하게 다 하는데 그런 툴을 갖고 있는 분하고 아닌 분하고 또 법학에서 판례 그거 다 뒤지는 사람하고 그냥 한번 물어보면 1, 2분 만에 다 끄집어내주는 사람하고 그거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수 마치 우리가 기계공학을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자동차를 다 운전하고 다니듯이 그런 친밀감을 줘야 된다. 그게 저는 대학교 때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 우리가 AI 전문가 만드는 건 그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 시간 한 3,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세 분 토론자 선생님께서 혹시 이것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질문 드리고 싶다는 분 딱 한 분만 제가 김희수 교수님이 유일하게 인문사회를 대표하니까 제가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 포스텍에서는 이제 가치 창출 대학 비전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산학 협력을 통한 가치 창출을 한 이유가 학생들의 어떤 취업을 위해서, 사실 지금은 대학이 가장 또 해야 될 일이 학생들의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포스텍에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좀 제시를 할 만한, 자랑할 만한 연구 성과의 그 사업화가 있는지 있으시면 그걸 한 이그샘플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치 창출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는 그게 꼭 아까 꼭 AI나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니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대학교 졸업하면서 창업하면 99% 망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취업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70, 80대에서 뭐 할래? 어디 가서 월급 받을래? 본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게 나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창업, 창직 그런 걸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아직 이제 글로 가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MIT 같은 경우 이공계 박사가 100명 나오면 30명은 창업합니다. 자기가 창업한다기보다 작은 창업한 회사에 갑니다. 30%는. 그다음에 30%는 대기업 가고 30%는 그러니까 기존 기업 가고 그다음에 30%는 학계에 가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특히 PhD들이 창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뭐 직업도 만들어지고 사회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기업엔 취업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그래도 포스텍엔 굉장히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교수가 2000년에 창업한 회사가 제넥신이라고 있는데요. 제약회사입니다. 조그만 제약회사인데 교수가 창업했고 지금도 교수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회사가 지금 가치가 3, 4조쯤 됐습니다. 이미 시총이 3, 4조. 그래서 포스텍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졸업생들이 자기네 창업한 회사들이 돈을 모아서 나중에 포스텍을 사겠다.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년 후에 될지 모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거를 이렇게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야 뭐 이미 좋은 선배님들 많이 있고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 질문이 들어온 게 몇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리 사전에 네이버 폼으로 이제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눈에 띄는 질문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한 가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우리 아까 이유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대학의 위기 담론의 근원이 대학이 시장이나 사회적 변화에 종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 내부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신 분들 대부분 그런 관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대학이 주체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시장에 종속된 그런 대학의 현실. 여기 대해서 우리 총장님 재직도 하셨고 대학을 이제 떠나신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쉽죠. 저도 평생을 대학교에 있었으니까 대학이 사회에 종속되지 않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존재여야 된다. 좋습니다. 그래야죠. 결국 이제 재정적인 근데 뭐 그것이 어떤 존재건 개인이건 조직이건 재정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재정이 없으면 안 되죠. 그 재정이 사회로부터 옵니다. 사회로부터 오는데 사실은 대학과 사회가 그런 선순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해주고 대학은 미래 인재를 길러서 사회가 발전되게 해주고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그 선순환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회는 대학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사회를 탓합니다. 그 순환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대학에 계신 분들은 지원을 해다오 그럼 우리 잘할 거다. 그러고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면 우리 잘할 거다. 그러고 사회에서는 잘하면 지원할게. 그러거든요. 그럼 어디서 풀어야 되나 이거를? 어디서 풀어야 되나? 잘하면 지원할게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그래야 사회가 지원을 해준다라고 믿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지원해주면 잘할게, 지원해주면 잘할게. 그거는 지금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대학의 가치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이슈가 신문에 난 적이나 있나?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 참 진짜 아쉬운 얘기지만 그게 현실이고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그래도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종합 토론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김도연 이사장님의 그 풍부한 대학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해안을 말씀 듣고요. 사실 저희들은 대학 일반에 대한 고민보다는 동국대학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아마 저희 구성원들의 큰 고민 같습니다. 많은 구성원들의 고민을 좀 하시고요. 어떻게 나아갈지 해답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도연 이사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세 분의 토론자
교수님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신 학내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학의 위기와 해법이란 주제로 진행된 오늘 포럼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대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성찰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회 동국 미래교육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현장에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동국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